네, 안녕하세요. 2025년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공감 수험서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5장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먼저 59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59페이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59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이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5단계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기는 5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실까요? 말이 나온 김에 59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기라고 해서 4단계로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통합적 방법론 등장,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단일화 모델, 생활 모델, 문제 해결 모델, 이런 모델, 다양한 모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또 왜 이러한 것이 등장했는지 5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로 오셔서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래프가 심상치 않죠? 특징도 벌써 6문제나 나왔죠. 7년 동안 6문제면 거의 매년 나온 거고, 또 어디가 뾰족한가요? 강점, 관점도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4체계 모델, 5체계 모델, 6체계 모델도 3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셔도 네, 모두 다 4문제씩 나오고 21회 3문제, 그리고 바로 올해 24년에도 4문제나 나왔습니다. 강점, 관점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재 맨 뒤에 보면 2024년 22회 기출문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강점, 관점, 4체계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이런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강점, 관점과 임파워먼트 모델, 즉 역량 강화 모델은 기술론에서도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2교시에서 공부하는데요. 실천론에서, 기술론에서 각각 또 공부하시고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면 예, 두 영역에서 모두 다 또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보면요. 흐름 읽기에 잠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통합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3대 방법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됐죠? 왜냐하면 이 통합적 접근 자체가 바로 전에 있었던 전통적 3대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은 임파워먼트 모델 혹은 권한 부여 모델로 불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역량 강화 모델 그러면 따라다니는 것이 강점, 관점이죠. 자, 강점, 관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 각각 주요 개념들 특징 그리고 이것이 생태체계 관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요. 여러분들 핑커스와 미나한 많이 들어보셨죠? 4체계 모델 그리고 콤튼과 갤러웨이의 5체계, 6체계 모델 자주 출제되고 있고 올해도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떤 교재는 5체계, 어떤 교재는 6체계인데 저는 모두 다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훑어보기는 쓱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거 중요하구나.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공부 다 하신 다음에 빈칸만 뻥뻥 뚫어서 한번 채워보는 이 복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요. 통합적 접근의 개요라고 나와 있죠. 통합적 접근이란 무엇인지, 특히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에서 통합적 접근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영어에 별로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요 단락만큼은 영어 표현을 한번 보고 갑시다. 발음이 좋진 않습니다만, 자,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인터그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인터그레이티드
통합한다 아시겠죠? Integrated approach, 통합적 접근. 그리고 그 옆에는 Generalist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Generalist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유념해서 봐주시는데요. 통합적 접근은 Integrated, 뭔가를 통합했다라는 거, 혹은 Generalist, 뭔가 일반주의 사회복지사, 일반주의 실천 이런 거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잠깐 눈치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암시 또는 복선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통합적 접근은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방법을 총괄하여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는 개별사회복지 실천, 집단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3대 방법론으로 사회복지를 실천을 했죠.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한계와 단점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통합적으로 하자. 방법론 나누지 말고 사회복지라면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서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접근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렇다면 통합적 접근은 기존의 전통적 3대 방법론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다르지? 이 방법의 특징은 뭐지? 그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궁금하실 수 있겠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11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자, 이제는 PPT 안 보셔도 됩니다. 책으로 돌아오십시오. 첫 번째, 공통된 기반 강조한다라고 했죠. 통합했다라는 거는 3대 방법론들의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클라이언트이건 집단이 클라이언트이건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이건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어떤 핵심된 요소가 있겠죠. 그것을 뽑아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기반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 환경 두 체계 간의 공유 영역에 개입한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 개인의 내면, 심리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요. 인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둘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도 관심을 줍니다. 그래서 두 체계 간의 공유 영역에 배입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문 또는 지시문입니다. 이론과 개입을 개방적으로 선택해요. 특정 이론을 고집하지 않고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론과 개입을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강점,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한다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과 잠재성이 이미 있다라는 강점, 관점을 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인정은요. 꼭 통합적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한다면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야 될 원칙이자 가치이기도 하죠.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통합적 접근은 생태체계 관점을 취합니다. 생태체계 관점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 생태체계 관점은요. 인간과 환경 두 체계 간의 공유 영역에 개입한다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생태체계 관점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서는요, 개인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을 강조하는데 이 통합적 접근에서는 생태체계 관점을 취하면서 개인과 환경 둘 또는 둘의 상호작용, 공유 영역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시문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틀리게 됩니다. 문제를요, 굉장히 좁은 개인의 심리 내적이나 어떤 발달사 정도로만 찾지 않고 문제를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라는 것이 어떤 병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어떤 개인의 역기능 이런 것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 중에 1차적인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역기능, 어떤 어려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이 활용할 자원이 없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환경과의 부정적인 또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크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8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 자체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입니다. 자, 9번째는요. 생태체계 관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 다양한 수준 혹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은요. 다양한 체계에 개입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에게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은 분명히 주변에 다양한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시야를 넓게 봐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규모가 다른 체계에 접근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죠. 기존에는 이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해서 아마 심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또는 촉진하는 개인적인 접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개입의 수준이 어때요? 미시 수준에 한정이 되고 개인에게 한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통합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친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학급 그리고 이 학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수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순환적 인과성도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를 좀 반복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순환적 인과성도 직선적 인과성과 대비되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통합적 모델은요, 생태체계 관점을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순환적 인과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뭐야 하고 자꾸 원인을 이렇게 캐게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접근이긴 하죠.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원인이었던 것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준 것은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한때 원인이었던 것은 누군가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뺑뺑 순환적으로 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인과 결과만 딱 끊어서 보지 말고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 그리고 순환되는 전체적인 특성을 좀 크게 보시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주의 실천인데요. 이 일반주의 실천은 최근 들어서 지시문에 자주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학부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교재에서만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는 다 사회복지지 뭐 또 나눌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도 일반주의 실천과 전문가주의 또는 전문주의 실천이 있습니다. 일반주의 실천은요, generalist, 그러니까 일반주의자 또는 일반주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일반주의 실천과 전문가주의 사회복지 실천이 있는데요. 자, 일반주의 실천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또는 뭐 요즘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어떤 실천 경력을 또 쌓으신 다음에 1급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둘 다 어떤 특정 영역, 학교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같은 일정 특정한 부분에 딱 초점을 둬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지금 뭐 2년제, 4년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일반주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냐면 사회복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췄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전문가주의 사회복지 실천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라는 특수 세팅, 병원이라는 특수 세팅, 정신건강이라는 특수 세팅 혹은 영역에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전문가 또는 개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주의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가주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적 접근은 이 전문가주의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라 이제 일반주의 실천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적 접근이 왜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또는 대안으로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이고 또 클라이언트가 가진 특정 문제에 따라서 개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있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개입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개입하지 말고 공통된 어떤 원리나 요소를 적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의 개입을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가 사회복지가 너무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게 한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에 갔을 때도 내과 같은 경우도 그냥 내과가 아니라 소화기 내과, 내분비 내과, 또 뭐가 있죠? 호흡기 내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속이 좀 불편했을 때는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된 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환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분화된 내과의 특징이라든지 본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 내과 저 내과 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도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나누어지면 클라이언트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괜히 여러 가지 서비스만은 쇼핑하게 되는, 그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합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회복지가 이렇게 분야가 너무 나누어지고 방법이 나누어지다 보니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하고는 저 사람도 사회복지사야? 저 영역도 사회복지야? 이렇게 어떤 정체성도 서로 느낄 수 없고 우리가 같이 사회복지 일을 한다라는 어떤 일체감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진 거는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성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 요인 또는 방해가 됐다라고 해서 통합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3대 방법론 나누지 말고 사회복지라면 요런 게 중요해. 요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요소를 뽑아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자. 우리는 그러한 통합적 기반이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게 된 거죠. 1번하고 2번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달리해서 통합적 접근의 관점 및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좀 공부 좀 했다, 일 좀 했다 이러신 분들은 자,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요, 환경 속의 인간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보시고 또 환경 속의 인간 관점,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반영한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은요, 영어로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서 PIE라고 합니다. 밑에 파이 분류 체계에 나와 있는 PIE와 같죠. 자, 환경 속의 인간이란 인간을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 특성,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개인의 독특성만 가지고 있는 심리적 독립체가 아니라 환경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돼라고 하는 관점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는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해하시고 그러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느냐? 생태도 같은 거 그리는 이유가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반영한 것이에요. 클라이언트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계도에서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 클라이언트 주변에 무엇이 있고 그 환경 체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정하기 위해서 생태도 그리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반영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와 연결해서 파이 분류 체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파이 분류 체계보다는 DSM 4, DSM 3 이렇게 DSM 정신건강 진단분류 체계에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정신과에서 보는 거죠.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정신장애를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DSM인데요. 자, 사회복지사들은 DSM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분류하지는 않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를 진단하지는 않죠. 오히려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클라이언트를 좀 더 잘 알 수는 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사회복지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떤 클라이언트 문제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파이 분류 체계입니다.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든 분류 체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114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암기 팁이 있어요. 사환정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사는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류할 때,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 클라이언트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또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봅니다. 두 번은 상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이고요. 네 번째는 신체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통합적 관점의 기본 관점인 생태체계 관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쭈르르륵 하고 화살표가 넘어가면서 생태체계 관점이 됐죠.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을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에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생태체계 관점입니다. 자, 생태체계 관점은 뭐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생태학 더하기 일반체계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생태체계 관점은 이 두 가지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학은요, 생물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어떤 씨앗이더라도 햇볕이 잘 들고 예,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죠? 바람도 솔솔 불고 이러한 땅에 그 씨앗이 예, 심겨지면 어때요? 그 생물의 성장이 굉장히 좋겠죠. 좋은 열매도 맺고요. 좋은 열매도 맺고 잎도 무성하게 자라나고 자, 그래서 열매들을 또 인간에게 또는 동물에게 이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잎들은 어때요? 무성하게 자란 잎들은 우수수수수수 낙엽이 되어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자, 그러면 땅이 다시 비옥해지고 이 효과는 다시 나무가 얻겠죠? 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산소들을 또 예, 이제 발산하고 이러면 주변에 있는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와 환경 간에 서로 예, 좋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생태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생물이 주변 환경과 또는 생물과 주변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인데요. 생태학의 기본은 생물에서 출발을 했지만 인간 세계에 적용할 만하겠죠. 우리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더 유능해지고 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간에만 가면 어떤 상황에만 가면 똑같은 나인데 전혀 다른 내가 돼서 기도 죽고 뭔가 잘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 또는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이제 인간에게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 체계 이론 보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일반 체계 이론 역시도 이 생물학에서 온 거인데요. 이 생물학자 버틀람피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은요, 이것도 되게 말 자체가 어려워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 또는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긴 한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 같은 개념으로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자, 그 일반 체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요. 116쪽에서 117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 경계, 개방체계, 폐쇄체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 꾸준히 경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자, 체계는요. 일반 체계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말 자체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체계라는요. 부분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큰 덩어리인데요. 이 부분이라는 거는 뚝뚝 끊어진 분절된 부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이 변화하면 그 옆에 부분이 변화하겠죠? 그 옆에 부분이 변하면 그 옆에 부분도 변하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가 변화하게 되겠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라는 거는요. 체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거나 요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이 경계에서 중요한 거 경직된 경계, 혼돈된 경계, 명확한 경계입니다. 자, 개방 체계는요.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명료해요.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올 건 나가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체계와 에너지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반면에 폐쇄 체계는 경계가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체계와 뭘 주고받지 않아요.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산소도 들어오지도 않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밀실 같은 공간이 바로 폐쇄 체계이죠. 그런 밀실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점점 산소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죽게 되겠죠? 자, 이런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정보와 에너지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계는 망하게 됩니다.
쇠퇴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체계들의 분화가 적어지고 뭐 조직과 기능이 상실돼서 결국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이기도 합니다. 자, 혼론도 시험에 좀 나왔었죠. 어떤 체계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보다는 큰 체계이고 그것보다 더 큰 체계는 또 하위 체계로 들어가 있는 이런 이중적인 현상을 혼론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성은요.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가족 체계 얘기할 때 가족 항상성 많이 얘기하는데요. 가족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항상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피드백, 환류 같은 것도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자, 안정 상태나 균형, 동규결성, 다중규결성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118페이지로 오셔서 환류를 보겠습니다. 환류는요, 피드백이죠. 피드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행동을 취한 체계에게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환류입니다. 환류는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적 환류는요, 체계가 새로운 행위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죠. 일탈을 증폭시키고 확장합니다. 자, 그러나 부적 환류는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일탈하지 마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적 환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슈퍼비전 제공하거나 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런 거 모두 환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엔트로피 아까 얘기했죠? 폐쇄 체계의 특징이며 체계가 쇠약해지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계가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3시간 수업을 연달아 듣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네, 머리 멍해지고 엔트로피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예, 환기도 좀 하시고 잠깐 영상도 멈추고 책도 덮어서 조금 운동도 하시고 약간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엔트로피를 낮춰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러한 일반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이 제가 상호성, 그죠? 뭐 전체성, 항상성 이런 어떤 개념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이 X가 Y를 일으킨다. 원인하고 결과 중심으로만 접근했던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어때요? 순환적으로 조금 더 멀리서 넓은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맥락을 이해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순환적 인과론 또는 순환적 원인론으로 사회복지 어떤 접근이 좀 바뀌게 됐다 또는 그런 순환적 원인론으로 전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태체계의 관점 그러면 순환적 인과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생태체계 관점에 영향을 준 일반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중에서 자, 11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개인의 부적응이 그 개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때문에 개인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에 영향을 미친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을 봤고요. 자, 생태학적 이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은요, 자, 유리 브론펜브레너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름에서도 약간, 미국 사람 같지는 않죠? 예, 러시아 이쪽,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러시아계 미국의 발달학자예요. 이 사람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 아이들, 특히 영유아들이 어떻게 성장 발달해 나가고 그 주변에서 유아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 브레인포인 브랜너 그러면은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를 뭐 많이 들어봤죠? 미시, 중시, 외체계, 거시체계 나눈 걸로 유명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미시체계는요. 개인 일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으로서 인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체계 뭐가 있어요? 가족, 예, 친구, 학교 친구, 주변 친구들이 되겠죠. 자, 중간 체계는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나의 미시체계, 그들 간의 관계예요. 내 입장에서 학교, 내 입장에서 친구, 다 미시체계인데, 예, 내 입장에서 부모님, 그리고 내 입장에서 친구, 다 미시체계인데 부모님과 내 친구와의 관계 또는 그들의 상호 작용, 이러한 것들이 중간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외체계는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부모님의 직장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직장은 부모님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부모님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외체계가 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거시체계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면서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체계입니다. 개인이 속한 어떤 문화, 그죠? 역사, 이런 것들이 되고요. 뭐 정치체제, 제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체계가 독특한데요. 전 생애에 걸쳐, 즉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사회 역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시간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가족 제도의 변화나 또 직업 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시간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태체계의 관점, 그리고 강점, 관점과 역량 강화 모델부터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5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끊어서 다음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생태체계 관점부터는 5장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